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한의사입니다. 대학 때 만난 남편과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결혼한 지는 20년 가까이 되었죠. 여러분, 화병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의사로서 환자분들의 화병을 치료해드리고 있지만 젊었을 때 제가 화병에 걸릴 뻔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전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일하면서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맏며느리로서 제 일이 많이 줄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갈등이 꽤 많았죠.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와 불화가 좀 심했습니다. 그때 할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한 곳에서 10년 넘게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은 한 번 진료를 오시면 제 한의원 단골이 되세요. 약도 잘 듣고 치료도 좋지만 무엇보다 저 보러 온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은 차가울 것 같은데 진료를 받아보면 꼭 딸같이 푸근하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환자분의 나이, 상황에 따라 소통을 잘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한방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과 느끼는 공감대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환자분들과는 처음부터 좋은 인연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살면서 가족, 친구들과도 큰 충돌 없이 잘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딱 한 분과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할 땐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포기하고 싶던 적도 있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 대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남편과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였죠. 남편은 의대생, 저는 한의대생으로 꼭 로미오와 줄리엣 같기도 했지만 생각하는 거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 잘 통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부할 게 많은 전공 때문에 중간중간 헤어짐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연애 기간 10년 동안 총 3번 헤어질 위기가 있었죠. 맨 처음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서로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만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를 갖자, 공부가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저나 처음 사귄 이성이었고 정이 깊이 들어서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별 위기는 남편의 뜬금없는 고백 때문이었죠. 남편은 만나는 내내 자신이 종갓집 장손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만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듣자마자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큰 병원의 월급 의사로 저 또한 한방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긴 공부도 마쳤고 이제 슬슬 결혼해야겠다 싶을 때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니 폭탄 선언을 한 거였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하필 연말이었죠. 내년에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단 꿈에 젖어 있었는데 희망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저 가영아, 사실 나 너한테 오랫동안 말을 안 한 게 있어. 뭔데? 그럼 지금 말하면 되지. 어서 해봐. 사실 우리 집 종갓집이야. 1년에 제사만 12번 있는. 나는 우리 집안 장손이고. 뭐? 잠깐만. 종갓집 장손이라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식 웃었는데 남자친구가 소주를 컵째 들이키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뭐야?
진짜야? 종갓집 장손이라는 얘기 농담 아니야? 누가 그런 농담을 하겠니? 미안하다. 저는 너무 놀라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자친구인 현석 씨는 경남 밀양의 종갓집 장손이었는데 만나는 동안 그걸 숨기고 있던 거였어요. 왜 지금 와서 말하냐고 물었더니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은데 틀림없이 헤어지자고 할 게 눈에 보여서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둘 다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았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이상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동안 말 못해서 진짜 미안해. 나도 속 많이 끓였어. 요즘 같은 세상에 종갓집 장손이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니? 더구나 넌 능력 있는 한의사고. 저기 잠깐만.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니까 종갓집 장손이랑 결혼하면 내가 종갓집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1년에 제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안 말하는 거지? TV에서 봤어. 그니까 그런 집안의 장손이 현석 씨라는 거야? 맞아. 내가 그런 집안의 맏아들이야. 가영아, 솔직히 지금 당장 네가 헤어지자고 해도 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알아. 너한테 매달려서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이야, 그게? 현석 씨가 종갓집 장손이면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거야? 왜? 네가 우리 집안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래. 아마 결혼하게 되면 평범한 며느리처럼은 못 지낼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고향에 내려가야 할 수도 있어. 현석 씨,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무턱대고 어려울 거라고 겁만 주면 어떻게 해. 현석 씨 부모님 내 상황 아시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잖아. 무턱대고 이별 얘기부터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나한테도 시간을 좀 줘. 같이 있는 내내 현석 씨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전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친구가 실은 종갓집 장손이라고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현석 씨랑 헤어지라고 펄펄 뛰셨죠. 종갓집 가풍 따라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제사 챙기다가 한 세월 다 간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이제 막 한의사가 됐는데 그런 집에 시집가면 너무 아깝다면서 이제 그걸 밝힌 현석 씨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보, 진정해요. 이 문제는 가영이한테 맡겨둬요. 가영아, 세상이 많이 변했다. 너도 미리 겁먹지 말고 한의사로 일하는 거 현석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봐. 당신도 애한테 미리 겁주지 말아요. 난 생각이 달라요. 가영아, 그냥 헤어져. 너 종갓집 제사 지내는 거 TV에서 안 봤니? 그거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중노동이야. 게다가 맏며느리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종갓집 며느리라니. 나 너 그 고생하라고 한의사 공부 뒷바라지 한 거 아니다? 엄마, 아빠 말대로 현석 씨 부모님이 날 이해해 주실 수도 있잖아. 왜 안 된다고만 말해? 아휴, 이 철없는 거사. 네가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걸 못 봐서 그래. 종갓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에서도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고부관계 많이 틀어져. 하다못해 넌 명절에 전 하나 붙여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종갓집이 괜히 종갓집인 줄 알아? 집안 가풍이라는 게 보통 엄한 곳이 아니야. 그 후 엄마는 제 전화번호도 마음대로 바꾸고 현석 씨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어요. 네가 공부만 해서 세상을 모르는 거다. 일하는 며느리 이해해주는 곳에 시집을 가라. 한의사 노릇 못할 수도 있는 게 괜찮겠냐. 엄마의 설득에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현석 씨를 피했어요.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이미 정이 들 만큼 들어 있었습니다. 점점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고 생각이 엉뚱하게 흘러갔죠.
엄마한테 들은 얘기도 사실 실감이 안 나기도 했고요. 제사 있다고 하면 내려가서 전 좀 부치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엄마가 괜히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상 닥치면 다 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결국 그리움을 참지 못한 제가 먼저 현석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엄마 몰래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석 씨도 힘들었다며 그때는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비밀 연애는 곧 탄로 났고 엄마는 저를 또다시 말리셨어요. 아유, 이 철없는 거사. 어쩌려고 다시 현석이를 만나. 기어이 종갓집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거니? 넌 몸이 10개라도 된다든? 한의사의 아내에 종갓집 며느리에 자식 낳으면 또 엄마 노릇까지 할 거 아니야? 왜 불구덩이인 줄 뻔히 알면서 들어가려고 해? 엄마, 미리 겁나서 포기하는 거 나 싫어. 현석 씨 부모님 직접 만나보고 결정할래. 그래도 되잖아. 그분들이 널 퍽이나 이해해 주시겠다. 친정 엄마의 반대는 계속되었고 결국 엄마의 동의 없이 현석 씨 부모님을 먼저 만나뵙게 되었어요. 당시 전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기회가 되면 제 한의원을 차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고 어느 정도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한의사로서도 성공하고 결혼 생활도 잘 해내고 싶었죠. 그러나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가 한의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뭘 공부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1년에 제사가 12번 있다. 무조건 모두 참석해. 어머니, 제가 집안 가풍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12번 모두 참석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오래 공부해왔어요. 한방병원에서 몇 년 더 일하다가 개원할 생각이고요. 그러자면 제사에 다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능한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인상을 쓰셨죠.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니? 우리 현석이 의사라 돈을 못 벌어다 주지도 않을 텐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일을 하려고 해. 욕심 버려라. 결혼하고 1, 2년은 아예 일을 놓고 본가에 들어와. 그래야 가풍을 배우지. 옆에서 듣고 있던 현석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와 이 사람 고향에 내려오라는 말씀이세요?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하고 가요? 네가 왜 내려와? 너는 서울에 있고 장차 며느리 될 아이만 내려오라는 거다. 그래야지 그럼. 종갓집 맏며느리가 그 정도 희생정신도 없어야 되겠어?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은 결혼하면 제 일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이셨어요. 1, 2년은 본가에 내려가 시어머니 밑에서 종갓집 일을 배우라는 거였죠. 듣자마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에 추호도 없었고 실망이 컸습니다. 조금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석 씨 어머니는 바늘구멍 하나조차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요. 차마 이 얘기는 친정엄마에게 할 수도 없었죠. 밤을 꼬박 새며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현석 씨, 아무래도 이 결혼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도 너무 달라. 나 한의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막 진료 보기 시작했는데 1, 2년 동안 다 관두고 집안 가풍을 배우라니 못 받아들이겠어. 신혼에 현석 씨랑 떨어져 살라니 그것도 난 못해.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가 할 말이 없다. 가영아,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 현석 씨랑 나 연애만 10년이야. 그리고 현석 씨 결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다고 원망이 크실 거야.
나 감당할 자신 없어. 그만 끝내자. 현석 씨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차마 저를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20대의 모든 시절을 함께 보낸 남자가 현석 씨였죠. 늘 결혼하면 당연히 현석 씨랑 하는 걸 떠올렸고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의사로 일하면서 1년에 12번 제사 참석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조차 힘든데 일을 포기하고 밀양 본가에 살며 가풍을 배우라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현석 씨랑 헤어지고 전 결혼할 마음을 버렸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별의 아픔은 달래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괴롭기가 말도 못했죠. 저는 못 마시는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현석 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퇴근을 하는데 병원 로비에 뒷모습이 너무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남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멈칫하는 순간 현석 씨가 뒤를 돌아봤고 우린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현석 씨였죠.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영아! 현석 씨, 여긴 왜 찾아왔어? 가! 가영아, 지금 시간 내줄 수 있어?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연락도 없이 여길 왜 와? 할 말이 있어. 들으면 너도 깜짝 놀랄 거야. 그때 현석 씨 얼굴은 조금 흥분되어 보였어요. 평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 밖에서는 스킨십도 자제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 직장에 찾아와 덥석 저를 안고 안 하던 짓까지 하니 이상했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우린 근처 카페로 갔고 전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영아, 잘 들어. 나 너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한다고 어머니한테 선언했어. 어? 왜 그랬어, 현석 씨?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어머니랑 엄청 싸웠어. 그걸 다 지켜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며느리는 불천이제에는 빼주자고. 기재사 8번 중에 4번만 오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하셨어. 믿어져? 정말? 4번? 저는 불천이제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기재사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 안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가영아, 내가 너무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알잖아.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현석 씨,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앞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미안하다, 가영아. 속상하게 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그럼 다시는 너 못 보는 줄 알고. 가영아, 우리 가능한 빨리 결혼하자. 부모님 마음 바뀌시기 전에 얼른 해치우자. 그렇게 우린 34이라는 나이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에게도 큰 소리를 쳤죠. 양가 일가 친척 모두 모인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우리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래저래 결혼이 늦었지만 2세는 빨리 갖고 싶었어요. 노력한 덕분인지 결혼 후 6개월 만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대놓고 아들이기를 바라셨고요. 첫 아이는 어떻게든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매일같이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혼나기 싫어서 가급적 대답도 공손히 했죠. 그러나 출산일에 만난 우리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성별 상관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시어머니는 실망이 크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기가 우는 소리도 우렁차고 발길질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해서 다행입니다. 딱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사돈어른, 요새 누가 딸 아들 구별하나요? 성별 상관없이 잘 키우면 되죠. 그 말씀도 일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갓집에 시집 온 이상 아들 하나는 낳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게 이러셨어요. 첫째 얼굴을 보니까 둘째는 꼭 아들이다. 장남을 딱 하니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할 수 없지. 둘째는 미루지 말고 빨리 갖도록 해라. 알았니? 어머니, 아기 태어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둘째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병실에 들어오다가 어머님 말씀을 듣고는 막 화를 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 타령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 이후로도 산후조리하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푸념을 하시곤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다시는 어떤 일로도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면목이 없어서 엄마를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산후조리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신혜는 친정 엄마와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교대로 돌봐주셨어요. 그 와중에 둘째는 생기는 대로 낳으려고 했고요. 꼭 시어머님 말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아이는 하나 이상 꼭 낳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죠. 시간은 흐르고 점점 시어머니의 둘째 보라는 압박, 더 정확히 말해 아들 낳으라는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요. 그 사이 전 제 한의원을 내게 되었고 큰딸 신혜는 자라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전 바라던 대로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더 늦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고 안심했죠. 소식을 전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다. 너 한의원 냈다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 그러다 몸 상하면 네 뱃속에 있는 우리 장손 건강 해친다. 집에 딱 들어앉아 태교나 하면 좋으련만. 한의원 누구한테 한 1, 2년만 넘겨주면 안 되겠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에도 다니던 한방병원 그만두고 1, 2년 본가에 내려와 가풍을 배우라고 하시더니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전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개원하느라 저 대출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갚아야 하고 지금 한의원 잘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뭘 넘겨요. 제가 일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태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움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삶의 지혜야. 지혜롭게 처신하면 좀 좋니? 아기 생각하면 쉬는 게 낫지. 아무렴 일하는 게 좋을까? 너는 그게 문제야. 툭하면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들어. 가방끈 길다고 너 다 무시하니? 그런 건 아니에요. 기분 상하셨다면 잘못했어요. 됐다. 전화 끊자. 시어머니는 뱃속 아기가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됐다고 말하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둘째가 딸이라 서운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산후 우울증도 조금 왔겠죠. 시어머니 아들 타령에 셋째를 낳을 계획은 당시에 저에겐 없었어요. 이미 40의 출산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딸을 낳은 후 시어머니는 한층 까칠해지셨죠. 통화를 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었어요. 종갓집 대를 끊을 거냐. 이래서 내가 많이 배운 며느리 반대한 거다. 너는 세상을 혼자 사냐. 당장 한의원 문 닫고 셋째 낳아라. 정말 듣고 보기 힘든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죠.
게다가 1년에 서너 번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이제는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들을 못 낳는 이유가 다 있어. 조상님들 불천이제도 안 모시고 기제사만 빼꼼 얼굴 비치는 며느리 뭐가 예뻐서 아들을 주시겠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애들 키우고 한의원 운영하고 정말 숨 돌아가게 바쁘게 살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억척스럽게 일하래?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나? 집에 조신하게 들어앉아 내조하고 애들 키우면서 셋째 가지면 아무 탈이 없잖아. 애초에 결혼하고 2년 정도는 나한테 보냈어야 옳다. 지금 딸만 내리 둘을 낳고 지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제사 때만 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노력했죠. 말대답하면 집안만 시끄러워지고 또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참아도 끝내는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참다 한번 시어머니에게 억지 그만 부리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더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가슴에 맺혔던 말이 막 터져나왔죠. 아니 얘 좀 봐.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다 네 공이 부족해서 딸만 낳는 거 아니냐. 어디 종갓집 대를 끊어놓고 큰 소리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실 만큼 하셨어요. 아들은 서양 의학 박사에 우주여행도 하는 시대예요. 왜 자꾸 제 공이 부족해서 딸만 낳았다고 구박을 하세요? 우리 신의 은혜는 제가 못 낳아서 낳은 자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더는 못 듣겠어요. 공이 부족해 아들 못 낳았다는 소리 그만해주세요. 그럼 아니라는 말이야?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 면이 서는 거야. 어디 딸만 놓아놓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는? 그깟 한의원 남한테 팔아넘기고 아들 낳는 일에만 힘써라. 내 아들이 의사인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니? 어머니, 그렇게 저 닥달하셔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셋째는 낳을 수가 없어요. 저 폐경 왔어요. 뭐? 뭐가 와? 사실 폐경 왔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너무 시어머니가 사람을 피말리게 하시니까 거짓말이 저절로 나왔죠.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저는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더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이제 없어졌다고요. 이제 그만 아들은 포기하시라고 선언했어요. 뭐? 뭐라고? 아이고 연서가 이놈아. 조상님한테 쌓은 덕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대가 끊기게 생겼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 얼굴을 보냔 말이야. 시어머니는 기겁하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혜는 어린데도 영재 판정을 받았고 은혜 역시 건강하고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녀들 크는 건 보실 생각도 하지 않고 제 노력이 모자라서 딸만 낳은 거라고 하시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시는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는 영원히 저를 싫어하실 것만 같았죠. 서울로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어요. 이 일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처받지 않겠다 다짐했고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너무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집에 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뭐가 잘못됐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잘됐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아들 손주 보기를 포기하셨나 싶었어요. 제사가 있을 때면 남편만 갔습니다. 남편은 장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사를 지내러 가곤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본가에 가는 남편을 막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는데 굳이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전 남편을 10년을 훌쩍 넘게 봐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였죠. 가끔 애들 재우고 남편과 술을 한 잔씩 하곤 했는데 술을 적당히 마신 남편이 자꾸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말을 자꾸 꺼냈다 말아요. 저기 신혜 엄마 있잖아. 할 말 있어? 왜 그렇게 머뭇거려? 아니다. 됐다. 뭐가 됐다는 거야? 병원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거 없어. 피곤할 때 술을 마셨더니 졸리네. 먼저 자야겠다. 할 말 있다며. 해봐. 혹시 어머님께서 나 끌고 내려오래? 혼내신다고?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면서 먼저 방에 자러 들어갔죠. 확실히 좀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더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입을 닫기로 하면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죠. 하루는 밀양 사는 작은 집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와는 말도 잘 통하고 동지애 같은 게 있어서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뭔데 그래? 심장까지 벌렁거리면 어떡해? 지금 혼자 계시는 거 맞죠? 혼자 있어. 진짜 누가 들을까봐 겁나네. 있잖아요. 큰어머니께서 아들 손주 보실 목적으로 아주버님한테 여자 연결해준다고 하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신혜 아빠한테 우리 어머니가 여자를 뭐 어쩐다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제가 아들을 못 낳게 되었으니까 옛날 영화 제목처럼 대를 이을 여자를 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 동침을 한다는 것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동서에게 다시 물었어요. 동서, 지금 나한테 한 얘기 진짜 들은 거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심장이 벌렁거린다고요. 며칠 전 저희 집에 어른들이 모이셨는데 그때 하시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형님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큰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형님은 모르셨죠? 기가 막힌다 정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동서. 제 생각에는 지금 비상사태예요 형님.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데요? 아주버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동서, 나 진료봐야 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열이 날 지경이었죠. 지난번 남편과 함께 술을 기울일 때가 떠올랐죠.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관두는 남편의 모습은 평소 같지 않았고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죠.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들 낳을 여자를 아들에게 이어주려고 하다니, 그걸 또 문중 어른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몇 번이나 뺨을 꼬집어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을 생각은 없었죠. 남편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저도 퇴근했어요. 친정엄마에게 오늘만 애들을 친정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제 눈치를 보시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하셨죠.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전 한의원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엄마와 딸들을 친정으로 보냈죠. 곧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 동서한테 기가 차는 소리를 들었어. 당신한테 어머니가 아들 낳을 여자 이어준다고 하셨다면서 지난번 하려던 얘기 이거 맞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혹시 아들 낳아줄 여자 벌써 만난 거 아니야? 아니야, 시내엄마. 만나기는 나도 어머니한테 얘기만 들었어. 짐작은 했지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배신감이 느껴졌죠. 정말 동서 얘기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나는 뭐야? 우리 신의 은혜는 뭐냐고. 어머님이 벌써 집에 그 여자 들여놓은 거 아니야? 거짓 하나 없이 토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들은 거 다 얘기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닫고 있었죠. 저는 막 몰아쳤어요. 하여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벌써 밀양 어디에 살림집 차려놓은 것 아니냐고 제가 막 다그쳤어요. 남편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입을 열었죠. 지난달 기제사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 신의 엄마 폐경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대를 끊을 순 없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나한텐 그냥 동침만 하라는데 기가 막혀서. 물론 난 거절했어. 신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니한테 확실히 못한다고 얘기 제대로 했어?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래도 어머니는 완강하셔. 나도 너무 힘들어서 신의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었고.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내 옆에서 고개도 못 들겠고. 미안하다. 더 확실히 못을 박았어야지. 그런 말씀 더 하시면 모자 인연 끊겠다고 했어야지. 설마 당신 미련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모르는 여자랑 잘 생각 아니었냐고. 아들 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보내줄게. 신혜엄마, 진정해. 아니야, 나 절대 그럴 생각 없었어. 내가 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되는 대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가슴을 쳤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하나,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친정엄마가 결혼을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맏며느리는 하늘이 내는 거라고. 더구나 종갓집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걱정하셨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제가 다그치니까 그제야 다 털어놓는 남편도 미웠고요. 한참을 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을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를 잇는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모르는 여자와 동침을 하라고 하시다니.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였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냈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다음 달 기제사 때 남편을 따라 본가로 내려갔어요. 저도 간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네가 웬일이냐? 온다는 말 없더니? 저 뭐 하면 돼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종갓집 제사는 친척 어르신 다 오시기 때문에 집안은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운 집안 어른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쯤 저는 마른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신의 아빠한테 하신 말씀 정말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말하자면 지금 신의 아빠한테 첩을 드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치니? 조상님 제사 모시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당황하고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제사를 모시려던 친척 어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게 오셨어요. 제가 한 말 중에 첩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른들은 더 놀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었고 전 끝까지 하려던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신의 아빠에게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동침을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저는 감쪽같이 모르게요.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우리 신의 은혜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일로 너무 속이 많이 상해 저절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어르신들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하더라고요. 종갓집 분위기상 몇몇 어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장손에게 딸들밖에 없으니.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네. 그런 일로 이렇게 소란까지 피우면 어떻게 해? 그러나 시아버지는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셨어요. 결혼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죠. 누구에게 화내는 모습도 못 봤고요. 세상 인자하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께서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큰 소리로 호령하시며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없던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물으셨죠. 서 있는 마룻바닥이 울릴 정도로 시아버지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다 사실이냐고 묻지 않소? 현석이에게 입에 올리기도 남부끄러운 그런 짓을 시켰소?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동침하라고 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아들 내외 갈라서게 할 작정이란 말이오? 왜 꾸물거리고 말을 못해? 저를 비롯해 거기 모인 어른들의 시선이 다 시어머니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큰 목소리와 거침없는 언행으로 시아버지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죠. 반면 시아버지는 맹수처럼 보였어요. 눈빛이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 같았고 목소리도 확 달라지고요. 저조차도 그때 두려워서 시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신 시아버지께서 한번 화가 나시면 그곳 일대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였죠. 목소리만 큰 시어머니가 꼼짝도 못하시고 며칠을 알아누우실 정도라고요. 정말 어르신들 말씀처럼 시어머니는 화가 난 시아버지 앞에서 말까지 더듬으셨습니다. 아니, 나는 며느리가 셋째를 낳지 못한다고 하니까 대가 끊기잖아요. 난 단지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그리하라 시켰소? 누가 그리하라 시켰소? 집안 대를 잇겠다는 이유로 그런 망측한 짓을 장손한테 시키다니. 우리 집안을 망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소. 아니, 나는 그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본 건데 이게 무슨 가문을 위한 길이라고.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시오. 당장!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노여움 푸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소?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당장 아들 내외에게 사과하시오. 내가 그동안 눈이 없고 귀가 없어 모르는 척 했던 게 아니야. 며느리도 그동안 무던히 참지 않았소.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질 않아? 그때부터 노발대발 화가 난 시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당장 쫓아내라는 시아버지 말씀에 어른들은 얼른 자리를 피하라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가셨어요. 제사는 다 중지되고
시아버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남편이 시아버지 뒤를 따라 들어가고 저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친척분들이 다 가시고 집안은 곧 텅 비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던지 시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실핏줄이 터져버린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내가 당신 이번 한 번은 용서하지만 또 이런 말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소. 이번에도 현석이가 사정을 하고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용서해주는 거요.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노여움 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며느라이는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 종갓집 며느리 하지 말고 그냥 시내아범 아내로 아이들 엄마로 잘 살거라. 그거면 됐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서 줄이마. 너도 억울한 게 많겠지만 이쯤에서 묻고 가자. 상처는 파면 팔수록 더 아픈 법이니까. 현석이랑 그만 올라가 보거라. 아버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셔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렇게 모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시어머니 뵙기가 힘들어서 제사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아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 제게 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제게 아무 말도 못하셨죠. 서슬이 펄었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가끔은 그게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좀 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을 듣지 않으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시아버지 말씀처럼 신의 은혜 두 딸을 키우며 저희 부부는 한동안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3년 후 전 놀랍게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저절로 아이가 들어선 것 같았죠. 우리 부부는 임신 사실을 알고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마음 편히 먹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아시고는 축하한다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말씀을 아끼셨죠. 전처럼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출산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45이라는 나이에 늦둥이를 낳은 거죠. 이제는 훌쩍 큰 두 딸도 남동생 생겼다고 좋아하고 남편도 기뻐서 저 몰래 운 것 같더라고요. 노산이라고 남편은 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은 당연히 무척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5살 때까지 친가가 있는 밀양에 내려가 2달도 살고 오고 3달도 지내다 오고 그랬습니다. 애가 기관지가 약해서 공기 좋은 곳에 보낸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잘 따랐어요. 거기서 지내다 오면 배가 불룩해지고 볼이 통통해져서 돌아오곤 했죠. 이제 시어머니와 저는 막내 이야기로 자주 통화를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잔소리는 일체 안 하시고 막내가 뭘 잘했고 어디가 예쁘다 좋은 말씀만 하세요. 밀양을 좋아하는 막내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본가를 자주 내려가고 있죠.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홍시며 감, 대추, 사과 같은 걸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예전에 많이 미안했다고요. 저도 모르는 척 지난 일이니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말씀드리고는 하죠. 지금 고부 사이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문제를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낸 게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전 원수지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귀여운 우리 막내 볼 일도 없었겠죠?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땐 여러분도 너무 참지만 마시고 할 말은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혼자 속 끓이고 끙끙 앓아봤자 건강에만 해롭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